여보세요. 경찰서죠? 며느리와 연락이 안 돼서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3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집빈으로 들어서는 이정순의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폐호 사진이 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 남아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 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봤어요. 멋진 햇살이 들어와도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태호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죠. 급성심 장마비 부검 결과였습니다. 36살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가버렸어요. 예고도 없었죠. 전날까지도 괜찮다고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의 계집 이야기하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쓴 글씨였죠.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 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혼자 말이 나왔어요. 장례식 이후로 며느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재산 정리 문제로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았는데 말이죠. 특히 대구 수성구 아파트 문제가 급했어요. 아들을 위해 전세금을 보태줘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집 처분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 전화 좀 받아라.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답장도 없었죠. 이정순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놔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정수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성구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4평의 아담한 신축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504와 패섰을 때 이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딩동 딩동.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틈 사이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쿵쿵 거리는 비트 소리였죠. 클럽에서나 들을 법한 음악이었어요. 이정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남편을 잊고 슬퍼할 며느리가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귀를 문에 대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음악 소리 사이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음악 소리가 잠깐 작아졌어요. 그러더니 문 너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강미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웠죠. 미라야, 나야. 문 열어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지금 바빠요. 그냥 가세요. 바쁘기는 뭘 바빠.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서 왔잖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슬픔에 잠긴 면을 위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미라야. 그냥 아는 아줌마예요. 곧 가실 거예요. 이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한 달도 안 된 면을 이 집에 남자가 있다니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미라야, 문 열어. 당장 목소리가 높아졌죠. 복도에 메아리가 올렸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명의 웃음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듯한 웃음이었죠. 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며느리 이와 연락이 안 돼서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3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꺼졌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어요. 강미라가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죠. 무슨 일이세요? 신고 들어와서 안전 확인차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과 있었어요. 경찰관이 문을 완전히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강미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순간 이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실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안주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남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아들 태호의 사진이 불에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텅 빈 모자리만 남아 있었죠. 태호 사진이 왜 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라가 어깨를 으스켰어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태웠어요. 태호가 죽었으니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경찰관이 부축했지만 이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 많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이 정순의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윤태호 40살이었죠. 대구에서는 제법 알려진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어려운 사건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실력파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 정순이 온몸을 던져 뒷바라지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장사를 하며 학원비를 댔죠. 엄마 나중에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고등학생 때 아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법고시 붙고 로펌에 취직하고 독립해서 개업까지 했죠. 이 정순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군 아들이 강미라와 결혼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사였죠. 미라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면을 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호 씨가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첫 만남에서 미라가 깍듯이 인사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했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혼집도 이 정순이 전세금을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처음 3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도와줬고 아들 생일에는 꼭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미라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글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차갑다고 해야 하나.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부부가 좀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아파트 같은 동이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게 작년 일이었습니다. 정순 씨, 그런데 요즘 504호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무슨 소리요? 부부싸움 소리 같은데 밤 늦게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 태호가요? 글쎄,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며느리분 목소리가 꽤 높더라고요. 이후 생활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태호야, 미라랑 요즘 괜찮아요? 엄마, 별일 없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죠. 며느리가 명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반갑게 받았을 텐데 목소리가 시큰둥했죠. 네, 안녕하세요. 미라야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네, 감사해요. 딱 그 정도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말수가 적었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사건이 많아서 바빠요, 엄마. 미라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야 해요. 변명 같은 소리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정순 씨 요즘 며느리 어떻게 지내요? 왜요? 며칠 전에 밤늦게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태우는 안 보이고 다른 남자들이랑 있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미라였어요.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우야, 미라는 요즘 뭐하고 지내? 집에 있죠.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들은 대답을 회피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아들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뭐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갔죠.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잊혔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요즘 미라가 정말 낯설어요. 낯설다니 예전의 미라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너무 변했어요. 그게 아들과 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이틀날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급성심 장마비였죠. 이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라가 낯설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와 이제 자유의 즈라는 말, 이 정순의 가슴에 불안이 엄습했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태호가 발견된 건 퇴근 후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웃이 신고했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의사의 말에 이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부검이 필요합니다. 정수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부검을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심장마비가 맞았어. 다른 외상이나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시립 장례식장 사무실이었어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문제는 강미라였어요. 장례식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 마찬가지였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기계적인 대답들이었어요.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얼이 빠졌는가 보다 싶었어요. 반면 이 정수는 오열했었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문객들을 맞아야 했죠. 태호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태호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이정순과 달리 강김라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이 정순이 빈소에서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생명보험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고인 윤태호 씨의 보험금 청구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보험금이, 네, 배우자분께서 청구 접수를 하셨어요.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이정수는 급히 강미라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라야, 강미라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보험 얘기 들었는데, 아, 그거요.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 미리 했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금액이 얼마나 돼? 2억이요. 이정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2억이라고? 네, 태호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이에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찌 됐어요. 언제부터 수익자가 너로 돼 있었어? 정숙은 결혼하고 6개월쯤 후부터요. 법적으로 제 몫이에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절차는 미리 밟아야죠. 복잡하거든요. 이정수는 마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아직 옆에 있는데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하다니. 그날 오후 조문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며느리 이분이 벌써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셨다던데요. 변호사요? 네, 상속 관련해서요. 어제 법무법인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순의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강미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변호사 만났다면서? 네, 상속 절차 때문이.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미리 알아봐야죠. 복잡한 일이니까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어요. 태호 통장이나 카드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제가 처리하죠. 법적으로 배우자인데요. 모든 걸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라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권리가 있어.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돈 얘기부터 하는 게 정상이야.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라고. 장례식장 복도에서 둘의 대화를 지켜본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부터 챙기다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것도 이상하고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강미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차가 떠날 때까지 강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화장터에서도 그랬어요. 관이 화염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정수는 오열했지만 강미라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라야, 마지막 인사라도
해이 정순이 말했지만 강미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수는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아들이 결혼 전까지는 건강했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다니, 게다가 강미라의 행동은 더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슬픔은 전혀 없고 돈 계산만 빨랐습니다. 혹시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의욕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정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전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이정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발견해야 했어요. 설사 그것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순이 집에서 아들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윤태호 변호사님의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거슬러 안내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태우 형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네. 가슴이 쿵쿵 걸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태호 형이 죽기 며칠 전부터 많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뇨?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죠? 정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안 해본 얘기를 자주 했어요. 미라 얘기를요? 네,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라도 있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태호 형이 며칠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이상하다고. 정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어요. 윤태호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정우야, 이상해. 난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제 온 문자예요? 죽기 전날 밤 11시 30분쯤이요.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었어요.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이 문자 받고 연락해봤어요. 바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고 소식을 들었죠. 정우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정우는 잠깐 고민하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어요. CCTV, 로펌 건물 주차장 CCTV에 태호 형이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날 영상이에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윤태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퇴근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가잖아. 영상 속 윤태호는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다녔나요? 아니요. 태호 형은 항상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이날따라 왠지 이상했죠. 뭔가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차량 쪽도 확인해 봤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요? 조수석에 누군가 탔던 흔적이 있어요. 시트가 평소보다 앞으로 당겨져 있었거든요. 이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호는 혼자 다녔을 텐데. 네, 평소에는 혼자 출퇴근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도 이상해요. 어떻게요? 태호 형 핸드폰이 마지막 신호를 보낸 곳이 집에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요. 수성구 범호동 쪽이죠. 집은 여기인데 신호는 여기서 끊어졌어요. 아들이 집에서 죽었는데 휴대폰 신호는 다른 곳에서 끊어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태호가 그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그곳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씨 혹시 태호가 그날 누구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아내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태호 형이 마지막 며칠간 계속 아내이기만 하셨거든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의 말에 이정순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정우 씨, 이 얘기를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부검겨도 자연사로 나왔고 정우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 아들의 마지막 문자, 이상한 CCTV 영상, 누군가 탔던 조수석 집에서 3km 떨어진 곳의 휴대폰 신호. 그리고 무엇보다 강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이었죠. 장례식에서의 냉정함 서둘러 챙긴 보험금 변호사 상담 모든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우 씨,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태호는 자연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였어요.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든 게 이상해요. 태호의 마지막 문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수상해요. 이정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누구요? 며느리예요. 강미라가 우리 태호를 죽였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정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추측만으로는 추측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이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어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그 순간 이정순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설사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였어요. 정우는 그런 이정순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바뀐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대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각했습니다. 이정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당 형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손에는 정우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꼼꼼 싸맨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중년의 형사가 나타났어요. 사건 재수사 요청이시죠? 네, 제 아들 윤태호 사건입니다. 이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CCTV 캡처 화면, 핸드폰 위치 기록, 마지막 문자 메시지까지. 형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젊은 층 돌연사는 요즘 흔합니다. 스트레스, 과로 때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증거들을 보세요. 분명 이상한 점. 부검 결과도 자연사로 나왔고 외상이나 독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 조사할 게 없습니다. 형사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어요. 진지하게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황들은 우연의 일치라는 건가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정수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동창 김혜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친구였죠. 그날 저녁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부탁할 일이 있어. 오랜만에 통화였지만 혜진은 반가워했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순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자료 좀 보내줄래? 이틀 후 혜진이 연락을 왔어요. 정순아, 내 후배가 KBC 탐사 보도팀에 있어. 만나보자. 희망이 보였습니다. KBC 방송국은 대구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 탐사 보도팀 박민수 기자는 30대 초반의 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자료 검토해 봤는데 흥미롭네요. 며느리의 행동 패턴이 특히 수상해요. 박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내용을 보여줬어요. 보험금 이어 장례식에서의 냉정함,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자까지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합니다.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 취재를 해봐야겠어요. 금요일 거래, 내역이랑 통신 기록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 기자는 의욕적이었어요. 젊은 변호사의 의문사라는 소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KBC 탐사 보도팀의 취재가 본격 시작됐어요. 기자들은 이 정순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강미라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 남성 의료 구입 기록이 발견됐어요. 윤태호 사망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CCTV 분석과 평소와 다른 윤태호의 행동 패턴도 명확해졌어요. 그날따라 고개를 숙이고 걸었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통신 기록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윤태호의 휴대폰이 마지막 신호를 보낸 범우동 일대에서 강미라의 차량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험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BC의 취재 내용을 전달받은 태양생명 보험 특별조사팀은 2억 원 보험금 지급을 일시 보려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방송 예고편이 나간 날 밤이었습니다. 의문의 변호사 급사 과연 자연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30초짜리 예고편이 방영됐어요.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아닌가, 며느리가 범인 같은데. 보험금 2억 때문에 남편 죽였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그윈테오 변호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누리꾼들은 강미라의 신상 정보를 찾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대구 서부 경찰서는 급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장의 공식 발표였어. 이 정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강미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에 맞선 법정 공방이 예고됐어요. 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어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K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민실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8시 시정각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이 정수도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CCTV 속 두 남자 타이틀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박민수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취재진이 추적한 윤태호 변호사 사망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였어요. 날짜는 윤태호가 사망한 그날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후드를 깊이 눌러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키와 체격이 윤태호와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남성의 걸음걸이와 어깨선이 고인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남성이 5층에서 내리며 잠깐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 남성이 504 앞에서 후드를 벗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남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머리에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실리콘 마스크를 떼어냈어요. 이 남성의 정체는 강미라 씨의 내연남 박도연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엄원 원년 후 박도연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대구 시내 헬스장 운영자로 강미라 씨와는 1년 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에 지하주차장 CCTV였습니다. 박도연이 강미라와 함께 나타나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시간은 윤태호 변고사가 사망 추정 시각이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아내는 내연남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 기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촬영된 호텔 CCTV였어요. 강미라 씨와 박도연 씨는 지난 6개월간 시내 호텔에서 수십 차례 만났습니다. 체크인 기록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방영됐어요. 특히 윤태호 변호사 사망 일주일 전에는 이 호텔에서 3박을 함께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아내가 낯설다며 고민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될 차례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재생됐어요. 여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다 끝났어. 응, 깨끗이 정리했어. 약은 먹였지. 걱정 마. 흔적 안 남게 했어. 강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이 통화는 윤태호 변호사 사망 당일 새벽 3시경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튜디오로 화면이 전환됐어요. 박민수 기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강미라 씨와 박도연 씨는 가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경악했어요. SNS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남편 죽이고 보험금까지 챙기려 했네. 강미라 박도연. 얼굴 공개해라.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정순의 핸드폰도 계속 올렸습니다. 지인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순아 방송 보고 있어. 정말 충격이야. 태호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 하지만 정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졌어요. 수면제나 근위원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약물은 부검에서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법의학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은 자연사로 위장하기 쉽습니다. 이 정수는 주목을 붉은 쥐었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강미라 보험살인, 박도연 내연남, 윤태호 변호사 타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이 쏟아졌어. 이 나라에 이런 악마가 살고 있다니, 이어 때문에 남편을 죽이다니, 정신이 나갔네. 박도연도 공범이네. 둡다. 사형시켜라. 방송 직후 대구 경찰청 상황실은 비상이 걸렸어.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합시다. 청장의 긴급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시간 후 대구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강미라 박도연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수사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강미라의 아파트는 턱 비어 있었고 박도연의 헬스장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끝까지 싸울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미라와 박도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아들의 명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 했어요. 방송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는 복수의 험악일 뿐이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지 5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을사. 바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정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봤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강미라였습니다.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딩동딩동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저예요. 강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죠. 당신이 다 망쳤어요. 나와서 대화해요. 이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2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 열면 다 불질러버리고요. 강미라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그녀의 손에 신문지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방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정수는 급히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수배자가 제 집 앞에 와서 위협하고 있어요. 강미라라는 여자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알려주며 이정수는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이중잠금이 되어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방화하려고 해요. 밖에서는 강미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야, 이정수는 나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미라가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집착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도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이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박도영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후회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왜 방송까지 나가서 난리를 쳤어요. 문을 발로 찾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어요. 경찰이 왔어. 이정수는 소리쳤습니다. 강미라는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켰습니다. 그럼 같이 죽어요.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복도 끝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3명의 경찰관이 방패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라이터를 떨어뜨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꼼짝마 경찰관이 강미라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라, 당신을 살인 사기미 방함이 수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엄중한 목소리였어요. 강미라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같은 시각 신이안 모텔에서도 체포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잠든 사이에 경찰에 포위됐어요.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연 윤태호 살인사건의 공범 혐의로 체포 부위야. 저는 몰라요. 미라가 다 시킨 거예요. 박도연은 즉시 강미라를 지목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도연의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계획은 미라가 세웠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라가 남편을 없애고 도움을 받자고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구체적인 범행 계획도 털어놨습니다. 제가 윤태호로 변장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미라가 미리 수면제를 탄수를 먹여놨거든요. 수면제는 어디서 구했어요? 미라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요. 수사관들은 강미라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검색 기록에는 심장마비 유발 약물, 자연사 위장법, 보험금 수령 조건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내역이었어요. 윤태호 사망 한 달 전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 전에 이미 보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해뒀네요. 수사관이 증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입니다. 강미라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박도연이 혼자 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CCTV에 당신이 박도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고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약은 먹였지. 나는 당신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강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사 결과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강미라는 결혼 초기부터 외도를 계획했고 윤태호의 보험금을 노렸던 것으로 하기로 됐어요. 박도연과의 관계도 단순한 분론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모였습니다. 둘은 1년 전부터 윤태호를 제거할 방법을 논의해왔어요. 일주일 후 대구지법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강미라 박도연을 살인, 사기, 방함이 수염으로 구속 기소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정수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에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의연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아들 태호의 억울함이 풀릴 때입니다. 이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정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신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날 밤 이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강미라와 박도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었어요. 금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정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이 알려졌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대구지방법원 제3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3개월간 이어진 재판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정수는 앞자리에 앉아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였죠. 피부인 강미라에게 무기증약을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본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강미라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또한 보험금 2억 원은 전에 환수하고 추가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 이정순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법정을 나서면 이정순은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워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달 후 이정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수받은 돈 전액으로 윤태호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생전 아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법학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어요. 재단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와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로펌 동료 정우가 도움을 줬습니다. 어머니 태호 형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우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줬어요. 재단 사무실은 대구 시내 작은 빌딩 2층에 마련했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함께 정의를 향한 꿈이라는 표현을 걸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이 지원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법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정수는 한 명의 사연을 직접 읽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최종 선발된 10명의 장학생에게는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단계 소식은 따뜻한 봄날에 열렸어요. 로펌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고 지역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아들을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윤태호 변호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이 정순의 계열사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장학생들도 무대에 올라가고를 다졌습니다. 윤태호 선배님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내정적인 모습에 이정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KBC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어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박민수 기자가 다시 취재를 맡았습니다. 이정순 여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재단 설립 과정과 장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분노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 문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윤태호 변호사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후원금은 점점 늘어났고 장학생 수도 확대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이정수는 아들 기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얘기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네 꿈을 이어가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너처럼 정의로운 법조인이 될 거야. 이정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후로도 재단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매년 새로운 장학생들이 선발됐고 졸업한 학생들은 법조계에 진출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 김민주는 시험에 합격의 검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 박성호는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윤태호 장학재단 출신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든 자신의 출신을 당당히 밝혔어요. 어느 날 저녁 이정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생 선발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구 시내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아들이 즐겨하던 말이었어요. 이정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희망으로 귀결됐어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첫 번째 장학생 민지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재판에서 이겼어요. 윤태호 선배님처럼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수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고마워 엄마에게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줘서.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윤태호 장학재단은 오늘도 젊은 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향한 꿈들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